안녕하세요. 우리 6월부터 6, 7, 8월 이 우리 정규 강좌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우리가 1월, 2월 그리고 3, 4, 5월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실전에서 문제 못 풀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아시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결과론적인 측면에만 선생님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용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선생님 못 되면 그만큼 내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어쨌든 합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몇 년째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못 되죠. 물론 항상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다 합격하고 또 원하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는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잘 안 되고 할 때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성과를 분명히 내야 하는 측면은 아주 명확한 팩트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문제 못 풀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인생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하니까 결국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문제풀이 기출 문제와 함께 또 저희가 냈던 모의고사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조금 테크닉적인 측면도 배우고 또 원론적인 측면도 배우고 또 내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답을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역사적 당연히 지식도 채워야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석 달 동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역사교육론과 세계사, 기타 세계사 문제, 서양사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책이 나왔죠. 뭐 책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편집을 한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답을 쓰면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 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문제와 함께 교재를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3개월 딱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더 많이 향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상 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8월까지 요 6, 7,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날씨도 더워지고 서서히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이런 피로감들을 극복하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쨌든 체력을 다하고
정신력을 다해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확실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학생들이 그 기대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뭐 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한 얘기, 뭐 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얘기 그런 걸 잘 못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면 학생들의 개인 사정도 듣게 되고 또 여러모로 아픈 점, 또 좋은 점 칭찬도 해주고 또 때로는 혼낼 것도 혼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해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또 때로는 격려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성과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공부 안 하면 혼나야죠. 그래서 공부도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깐깐해요.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쓸데없이 깐깐하다면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위로만 받으려고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한테는 그런 점을 접고 예, 우리 순수하게 공부로서 예,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학업에 향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보죠. 오늘은 이제 역사교육론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서양사, 기타 세계사 먼저 하고 역사교육론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예, 맨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교육론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7페이지, 예, 2020년 중등 임용고시 역사교육론 부분 2021년 대비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작년 바로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부터 거꾸로 한번 쫙 풀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 그 다음에 또 19년, 18년, 17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2020년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죠. 예, 2020년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렵다라기보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어렵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하고 너무나 다른 방식들이 이제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합격 점수가 연례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예. 기존의 역사 교육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 지식만 한 몇 달 제대로 배우면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고 또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유형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이제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사실, 어떤 기본 지식을 응용해서 답을 쓰는 건데, 핵심적인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분명히 냈다라는 것이죠. 예, 좀 더 생각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 예전에는 공부하면 그냥 답 딱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역사교육론은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과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어려운 거는 전에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술 점수가 10점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깎였죠. 시간이 되게 좀 벅찼고 그런데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확 달라지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틀에 맞춰서 우리가 역사교육론의 이론적인 건 공부를 했지만 문제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그걸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전공 A형 1번이었어요. 다음 자료는 2015 개정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일부이다.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2점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제일 쉬웠죠, 사실. 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도 또 틀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1번 다음 자료 그랬을 때 자, 중학교 역사 내용 체계가 나왔습니다. 대주제 이 대주제가 이제 서양의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 형성이 맨 처음에 대주제이고요. 그에 따른 소주제로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그 다음에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그리고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 성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종교의 화신과 지역 문화의 형성인데요. 확신과 지역 문화의 형성이죠. 이제 세계 무역의 세계 종교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이네요. 확산과.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소주제는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대주제, 소주제 혹은 예전에는 대단원, 소단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이거 사실 안 읽어봐도 이 부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모르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 내용들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에서 선사문화와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전개에서는 신라의 이 삼국 통일과 발해 건국,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위의 내용의 대주제, 소주제를 보고서 아랫부분에 이제 이 성격을 이제 답을 써야 되겠죠. 역사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뭐 역사라는 것의 과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개념 정의를 했죠.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점점점점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중학교에서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를 위해 역사 과목은 무엇을 뭐뭐와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이어서 뭐뭐를 이 어떤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하였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세계사죠. 그리고 이제 니은이 한국사. 기억은 세계사, 니은은 한국사. 기본적으로 이제 2015년 개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특성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와 한국사 영역을 이제 분리해서 구성한다는 거예요. 세계사와 한국사 영역을 분류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세계사적 시야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시야에서 한국사를 이해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교육 책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될 거고 교육과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 방안은 말 그대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하도록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세계사를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후에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유럽 중심의 세계사 수업에서 벗어나서 지역사,
그리고 문화교류사 중심으로 그것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사 먼저 공부하고 세계사 학습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본적으로 이 세계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이제 유럽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유럽 중심 벗어나서 유럽 중심 탈피하고 대신에 지역사 좀 더 이 지역사적인 거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류사 어떤 특정 시점들 그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종적인 것보다는 횡적 수업을 좀 더 하겠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어요. 문화교류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와 한국사의 연속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겠다. 세계사와 한국사의 연속적 수업 가능.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은 세계사, 그 다음에 니은은 한국사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본적으로 세계사, 한국사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앞부분에서 보면 소주제에서 보면 세계, 고대 제국, 불교, 힌두교, 동아시아, 이슬람, 크리스트교 결국은 뭡니까? 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는 거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예, 세계 선사문화가 어떻고 동아시아는 어떻고 이슬람은 또 어떻고 기독교는 또 어떻고 이걸 먼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계사 먼저 했네? 딱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서는 선사문화, 그 다음에는 선사문화와 고조선, 여러 나라 성장 삼국 신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측면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먼저 세계사 먼저 했고 그 다음이 나중에 한국사라는 걸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공부한 게 딱 나왔어. 그러면 공부한 걸 딱 쓰면 되는데 몰라. 그러면 당황하면 안 되죠. 당황하면 안 되고 당황은 되지만 안 한 척 해야 되겠죠. 빨리 자기 자신을 통제한 다음에 내용을 읽어봐요. 본문에 나온 내용을 해서 내용을 일일이 거기에 뭐가 있고 막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거는 세계사적인 내용을 배우겠다는 거네. 아래쪽은 보니까 다 한국 얘기네. 이런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답이 얼마든지 세계사와 한국사라는 이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우리 그 이전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공부하고 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야. 내가 볼 때는 점수 주려고 낸 건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는 100% 맞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1점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해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없어지고 뭐를 또 좀 더 채워넣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가 빠지고 뭐 단위수 뭐 어떻게 했고 뭐 국사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어떤 큰 틀에서의 이런 어떤 그 교육 지향적인 목표, 그런 어떤 교육 목표가 어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와 관련한 것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어려워져요. 자, 가는 송교사의 중학교 역사 수업 연구 일지이고 나는
가의 토대를 두고 교생을 위해 작성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이다. 그랬을 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해갖고 4점을 줬어요. 이 역사교육론이 갑자기 또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지문들이 이 보기에 예시문들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이 점이 아주 당황스럽죠. 자,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말이죠. 자, 송교사의 중학교 역사 수업 연구 일지에 보면 조선 전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송교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건가 생각해 봤고, 그랬을 때 조선의 성리학 수용과 정착을 주제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이 주제가 가르칠 만한지 살펴보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성리학 수용 정착 이걸 이제 가르치기로 했어요. 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찾아 읽고 쟁점을 정리하면서 조선 전기를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갔다. 이 단계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 체계를 만든 결과 교사로서 나의 인지적 특성과 역사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를 배우게 될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보완하였다. 조선 전기 단원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며 무엇보다 나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업을 이제 이런 인식하에서 수업 설계를 했단 말이죠. 조선의 성리학 수용 정착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이제 교과서의 어떤 단원 주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전개를 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과서와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주제를 생각해서 학습 내용을 이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의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를 작성을 했죠. 그랬을 때 흐름에 보면 구체적 방법, 주제 선정에 있어서 해당 단원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가르칠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교수 학습 내용 선정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상호 검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 읽고서 이제 작성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밑줄 친 기억의 학생들을 고려하여, 자, 기억의 학생들이란 뭐냐? 배우게 될 학생들이거든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인지적 특성, 교육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배울 학생들을 고려해서 송교사가 디귿 수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선의 성리학 수용과 정착 수업을 할 때 검토해야 할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검토해야 할 점.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송교사가 성리학 이제 이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성리학 수업을 할 때 검토할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교육이 100%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전제 하에서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과연 이제 성리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리학이 무엇인지 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수 학습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성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성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조선시대에 뭐 어떤 사회였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리학을 배우면 성리학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이런 걸 배우면 굉장히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역사 공부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수 학습
선수학습 정도를 나름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또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서 이 수업을 할지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를 먼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어려웠다기보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려면 성리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선수학습 정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흥미,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리을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리을에 들어갈 내용. 이게 또 어려웠던 점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려웠던 점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한 곳에 어디 좀 뭐 이렇게 뭉쳐 있으면 빨리 파악이 될 텐데 이게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억이 있고 어디에 니은이 있고 막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리을에 들어갈 내용 보면 이 성리학적 수업을 하고서 여기에 리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안내서를 썼는데 구체적 방법에 보면 주제 선정 먼저 주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단원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가르칠 주제를 결정한다. 두 번째, 리을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자, 힌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주제 선정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제 선정에서 해당 단원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가르칠 주제를 정한다. 여기 보면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한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왔어. 이미.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힌트가 나오죠. 두 번째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제가 가르칠 만한지 살펴봤다. 그래서 문제의식에 따라서 가르칠 만한지 살펴봤다. 이 이야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르칠 만한지 요 이야기 주제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힌트죠. 힌트. 과연 가르칠 만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 주제에 뭘 살펴봅니까? 적절성 여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에는 이런 주제의 적절성, 적절성, 학습 주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적절성 여부 확인. 자기가 문제의식에 따라서 먼저 정했고 두 번째는 이걸 구성하려고 주제가 과연 가르칠 만한지 자기가 살펴봤다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르칠 만한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수 있는 이야기는 그와 함께 이 학생의 흥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 자료를 수집, 재조직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힌트가 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두 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에 두 문장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걸 이제 쓰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덧붙인다면 여기에 보면 관련 연구 성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거듭한다. 이랬기 때문에 거듭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본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당 주제가 제대로 맞는지 검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맞다. 그리고 그와 함께 좀 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부가적으로 써주시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주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헷갈리고 잘 못 찾겠다. 역사 수업 연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서 읽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 두 번째, 주제가 가르칠 만한지 살펴봤다. 적절성 여부. 세 번째, 연구 성과 찾아서 쟁점 정리했다. 아까 두 번째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다. 뭐 이러면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연구 검토에 이제 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교수 내용, 학습 내용 선정했다. 이 얘기가 세 번째 딱 나옵니다. 예. 교수 학습 내용 선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서 주제와 관련성 점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가와 나의 근거에서 송교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쓰고 밑줄 친 니은과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교육과정을 매개로 써라. 요거 진짜 어려웠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나도 이걸 답을 뭐로 써야 될까? 예, 그랬을 때 답을 일단 쓰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교과서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관점, 교과서와 관련한 관점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가와 나의 근거에서, 즉 가의 자기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개할 건지 설계 내용, 그 다음에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 이걸 이제 보고서 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써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여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 조선 왕조 개창, 유교 통치 정비 체제, 그 다음에 유교 통치 체제 정비하는 거 좀 더 상세하게, 그다음 사림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 있다면 본인은 선교사는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제목을 좀 더 어떻게 했어요? 요 교과서 내용을 분명히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기 딴에는 새 나라의 조선이 서다. 결국 개창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개창할 때 어떻게 조선이 건국됐고 한양천도 어떻게 인지 이게 분명히 상세하게 나와요. 또 누가 나라의 주인이냐. 즉 유교 통치 체제에서 왕권이 더 중요하냐 신권이 더 중요하냐 이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하면서 유교 체제를 이제 강조한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의 정치 사상 탐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좀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교과서 자체를 어쨌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뢰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잘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교 통치체제 정비에서도 왕도 정치 이념과 함께 유교 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 통치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 그 중앙 정치나 실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유교 통치 체제를 하면서 이제 유향선도 어떻게 설치했는지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림의 성장과 함께 성리학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했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제가 쓴다면 제 입장에서 뭐라고 쓰느냐, 교과서의 단원 제목과
거의 일치되는 이렇게 수업 주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제목과 학습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재미있는 주제 제목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교과서를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교과서를 신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 동시에 교육과정에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거죠. 교육과정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역사 문제 의식에 근거해서 교과 내용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신의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의식과 연결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 이 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그러면서 구성했다라는 거죠. 선별해서 구성했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제가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은 바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하잖아. 제목이 유교 통치 체제 정비하다. 근데 딱 제목에 누가 나라의 주인이냐? 이러면 나 같아도 만약에 서양 문화사, 뭐 서양 고대사, 우리 커리큘럼의 제목이 그러면 수업 듣고 싶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듣고 싶어요. 예. 그런데 뭐 클레오파트라와 로마는 아니면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는 로마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니면 클레오파트라와 뭐 남성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갖고 배우는 거는 고대사와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지만 어떤 그런 제목을 정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학생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제목으로 해서 커리큘럼 딱 이렇게 바꾸면 학생들이 듣고 싶겠죠. 좀 더 듣고 싶은 흥미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는 거야. 누가 나라의 주인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교과 내용을 좀 더 또 잘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학습 이런 어떤 것들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왕세자의 입학식 탐구 이런 거가 나왔어요. 유교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왕세자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보통 왕세자가 어떻게 입학시켰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뭐 기본적인 내용은 배운다 하더라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나름대로 문제의식과 연결해서 교과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교과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각해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뭐라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신 학생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라면 이렇게 쓴다. 예시 답안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줬죠. 제가 예시 답안을 왜 써줬냐면 대부분이 교재들이 보면 이런 어떤 문제집들 보면 답안이 안 쓰여 있어. 강의 들어라 이 얘기인데 답안을 저는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비록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답안이 기본적으로 확정적인 답도 있고 아닌 답도 있는데 그랬을 때 써줘야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공부하면서 과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있을 것 같은지 생각도 해보고 나는 또 답을 여기다가 좀 더 어떤 걸 추가시키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렇게 저라면 좀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생각해서 교육과정을 매개로 서술해라.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예, 여기 이거 쓰고 이것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1점, 이것도 1점, 이것도 1점, 이것도 1점 해서 4점 주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 뭐 얘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요것도 뭐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관점, 굉장히 교과서에 대해서 신뢰성 보인다. 뭐 이런 측면 쓰면 되겠어요. 교육과정이 충실하다.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교육과정을 매개로 해서 써라. 자, 그랬을 때 교육과정과 이제 매개해서 써야 되는데, 니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이제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교사 전문성과의 관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좀 더 도구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썼어요. 나름대로 이 교육과정을 잘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자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어쨌든 잘 수행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 단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교수자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 강조된다고 봤어요.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여태까지 교육과정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이 주로 도구적 시각이었거든요. 역사 교사는 꼭 역사를 내용을 잘 알지 않아도 기본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안다면 누구든지 역사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을 던져줬었는데, 이렇게 그 자기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결시켜서 전문성이 있게 가르치려면 말 그대로 역사 교사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에 대한 도구적 시각, 즉 교과 내용만 잘 알면 누구나 역사 교과서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시각에 제고할 시사점을 좀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또 뭐라고 써줘야 되냐, 자신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교과 내용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쓴다면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도구적 성격, 도구적 성격보다 성격에 대한, 이렇게 쓴 게 더 낫겠죠. 도구적 성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드시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가르친다면 굳이 뭐 자신의 문제의식 이런 거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교육과정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그와 함께 좀 더 자기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서 또 자신의 역사 인식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사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도구적 시각보다는 어떤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1점 받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썼다면 저라면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길죠.
길긴 긴데 문제가 길 수밖에 없어. 이게 4점짜리인데 우리가 서양사에서 막 간략간략하게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교육은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도 쓰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은 더 어려워요. 예, 9번 아주 논란이 많죠. 9번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가는 두 명의 예비교사가 역사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관점에 따라 나와 다 자료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에서 4점인데 이거 역시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년과 달리 역사교육 문제 풀 때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랬을 때 가 예비교사와 이제 예비교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써 있냐? 역사가처럼 여러분들 자료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사교사처럼 역사교사도 역사 지식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역사 인식이 있는 학생이죠. 역사 지식의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과 해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에서 책봉, 조공에 대한 해석이 왜 변화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책봉에 대한 또 조공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줬고 그런 것들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 관점이나 해석이 변화된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은 발견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맞아요.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생성되고 통용되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조건과 언어적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의 인식체계는 기준, 가치, 정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나 인식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역사는 좀 더 현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뭐하냐? 경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재의 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행위의 이유를 오늘날의 관점이나 증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니은 감정이입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교사로서 제가 객관적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자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관점과 해석의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이 처한 현재 위치와 자신의 문제의식을 되짚어보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닌 역사성을 인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역사교사는 가르칠 내용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딱 2가지나 혹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해석들, 관점들이 여러 이 사례를 보니까 변화되고 있더라. 근데 그 변화된 거를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현재주의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려고 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려는 이런 시각은 분명히 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 때 좀 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가르쳐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한 게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길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큰 틀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자료를 보고서 이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에는 이 그 기본적인 책봉과 조공과 관련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책봉 조공은 근대적 조약 체계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가 맺던 대표적인 외교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국가적 힘의 우열 관계로 파악하여 굴욕적인 외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책봉 조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책봉 조공 관계는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조공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고구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국제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이 시대의 책봉 조공 관계는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맺는 현실적이고 다원적 외교 관계로 변화했고 각국의 이해 관계가 반영된 실리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정말로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책봉, 조공 이런 생각에 대한 이 생각을 완전히 깨는 거야. 굉장히 현재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현재적 관점이 너무 많이 투영이 돼서 책봉과 조공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 점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현재적 관점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요 앞에서 현재적 관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체가 현재적 관점이 이미 투영이 됐어.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고려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고려는 황제국을 자처하였다. 이는 원 간섭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유지된 자주적인 고려의 특징이었다. 고려 국왕은 면류관과 곤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고 통천관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축하를 받았다. 또한 스스로를 짐이라 불렀고 명령을 칙이라고 하였다. 신하들은 국왕을 폐하라고 불렀고 축하하는 구호로 만세를 외쳤다. 고려의 자주의식은 독자적인 묘호와 시호에서도 보인다. 왕건의 묘호는 태조이고 시호는 신성대왕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의 위상을 확립한 고려 전기의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읽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역시 현재주의 관점에서 조금은 과장되게 해석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 시대는 물론 몽골의 그 침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원나라 그래서 원의 지배를 잠시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원나라를 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자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현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민족적 자주의식도 확립을 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시대는 중세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조금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좀 약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짐이라는 표현 썼다. 폐하라고 불렀다. 뭐 묘호를 태조라고 했다. 신성대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황제와 같은 위상이 확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 역시 오늘날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좀 더 높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작성 방법이죠. 이제 기억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판적으로 읽은 결과를 써라. 예, 기억의 관점 뭡니까? 기억의 관점은 말 그대로 현재의 가치나 인식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는 걸 경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즉 현재주의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나와 다를 읽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나와 다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 어떤 현재주의적 시각을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비판적 시각을 이 두 개가 이 비판적으로 읽은 결과를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각각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를 각각 써야 돼요. 나와 다에 대한 비판적 서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다 길게 썼죠. 여러분들 333페이지 나와요. 내가 뭐라고 썼냐? 책봉 조공 관계를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이고 다원적 외교로 보는 것, 실리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바라보는 내용 자체가 현재의 가치나 인식 체계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공국이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역사 인식은 지나친 뭐로 보느냐? 현재 해석이고 비약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입각해서 좀 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동시에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공의 사회적 조건과 용어 사용의 형태도 좀 더 오늘날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당시에 그 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길게 써줬어요. 여기다 다 쓰기가 힘들어서 비판적으로 읽은 결과는 뭐냐? 책봉 조공 관계를 책봉이나 조공이다 이런 것은 좀 더 어떤 그 상호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그 우열의 어떤 상하의 관계로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상하 우열의 관계보다는 뭐 좀 더 간단하게 쓴다. 보다 뭐로 봤어요? 상호 우호 관계로 확인하는 것은 상호 우호인데 뭐하러 조공을 보낼까요? 관계로 보는 것 자체가 현재주의 관점이 다분히 반영돼 있다. 반영된 서술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의 관점에, 기억의 관점에서 말해야 되니까 현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역시 요거 고려의 어떤 특성 얘기잖아요. 황제 칭호 사용과 묘호, 시호를 사용하여 고려 전기를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회로 보는 것 역시 현재 시각의 관점이 역시 상당히 투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고려의 상황과 비교해서 결과론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지나친 상대주의적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인식을 고려에 대해서 하려면 정말로 자주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걸 좀 더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길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현재적 시각의 관점을 비약해서 좀 너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서술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이런 어떤 묘호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감정이입의 유형인데요. 니은에 보면 니은이 뭐냐 하면 자, 니은에 들어갈 감정이입. 니은에 보면 여기서 니은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요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현재 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행위를 이유를 오늘날의 관점이나 증거로 이해하는 거. 요게 핵심이죠. 과거의 행위를 그 당시 눈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의 관점이나 증거로 이해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일상적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는 일상적 요거 니은은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요것도 요와 비슷하게 써주시면 돼요. 일상적 감정이입. 우리가
리라는 사람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힘과 성취와 절차와 성향의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와 함께 역사적 감정이입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적 사고력과 연결해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상황의 맥락적 지식을 재구성하고 동시에 감정이입,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을 하고 이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을 좀 더 맥락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단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긴 하는데 고정관념적으로 하는 거,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려는 거, 저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감정이입하는데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제한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을 해서 맥락적 구성까지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과거 행위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미추친 디귿의 내용을 이게 어려운 거 3개나 봐야 돼. 가를 고려해야 되고 나에 대한 미추친 것 디귿 역시 봐야 되고. 자, 그랬을 때 가를 고려해서, 즉 가를 고려하는 건 예비교사들이 이렇게 쭉 길게 대화를 한 거예요. 이걸 고려했을 때 나에 대한 디귿, 나에 대한 디귿은 또 어디 있느냐, 맨 끝에 있죠. 가르칠 내용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가르칠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내용을, 디귿의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겠느냐. 참 어렵죠.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문제는 가의 전체적 맥락, 아까 내가 몇 가지로 이렇게 딱 핵심 내용 정리해 줬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할 거냐, 이걸 서술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비판적 문제 제기로 형태로 서술하라는 의미인데 나라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시한 예시 답안은 이렇습니다. 책봉 조공의 형태는 진적, 다원적 외교이고 현실적인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었는지를 좀 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맥락적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가르칠 내용이 뒤에 나오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책봉, 조공, 외교 이야기했잖아요. 고려의 국제적 위상,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책봉과 조공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고려의 자주 인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술이 너무 현재주의적 입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정말 책봉과 조공 관계나 고려의 자주적 인식에 대한 이 자료가 제대로 그러한 어떤 그 해석이 맞는지를 좀 더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맥락적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더 비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길어서 이게 잘 안 쓰는 거예요. 되게 길죠? 그래서 이 교재의 예시 답안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적 관점인지 과거의 관점에서 그대로 서술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지를 좀 더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는, 학습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과거의 서술형, 논술형 10점짜리를 이렇게 길게 썼다면 이걸 이렇게 조금 줄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생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금방금방 역사교육론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2020년 거 문제가 좀 설명이 길고요. 19년도 조금 길긴 하지만 나머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요 이제 2020년 문제들은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우리 나머지 또 마저 하겠습니다.